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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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피셔박님. 머신러닝과 AI 시대에 통계학을 비치는 오하이오 낚시꾼 피시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잘 알을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세요.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세요.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기동량님, 눔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운누나이27님,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 등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멤버 근황 시간입니다. 와우. 왕. 아. 와항. 저는 피셔박님을 되게 오랜만에 봬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못 뵀죠? 지난 녹음 때 같이 없었구나. 네, 지난 녹음 때 없었다 보니까 얼굴 뵌 게 한 달은 훌쩍 넘은 기분?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네요. 네, 한 텀 지났더만.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언제요? 그거는요, 우리끼리 술 먹을 때 했어요. 온라인, 술도 아니지. 온라인으로 맞아, 수다 떨 온라인 때 했어요. 술도 아니잖아요. 다 뭐 네. 먹었지 그때? 커피 나 뭐 먹었지. 먹었더라? 저는 커피 맞아, 혼자요. 디카페인 커피 맞아. 네, 그때 술 먹자고 모였는데 술도 안 먹고 온라인으로. 그죠? 이 얘기 한번 했죠?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때 우리끼리만 했어요. 했다고. 네, 그때 했다고요. 네, 피셔박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별 별일 근황은 딱히 없으시군요. 네. 그 미국도 백신 접종률이 좀 어느 정도 나와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나오려나? 제가 팔로우업을 한 건 아닌데요. 지금 문제가 맞을 사람들은 대충 다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부자들을 설득을 해서 맞히는 게 문제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애들 백신 맞힐 때가 이제 됐는데 애들 백신 맞히는 걸 거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잠깐 비슷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애들까지 대상 확대하진 않았으니까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주 애기들. 예. 그리고 아예 성인 백신 자체도 거부하는 게 사실 미국이 더 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미국은 역사가 좀 있잖아요. 그 백신 거부자들의. 이게 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특정 인종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생체 실험에 동원됐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신이 있구나. 네, 영어로는 에스타블리시먼트라고 그러죠. 그 주류 세력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럴 수 거부하는 있죠, 것도 그럴 좀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약도 그렇고 제약회사가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상한 실험한다 이런 썰들이 있어가지고 불안할 수 네. 있겠네요. 미국은 음모론 천국이라. 예. 아 그래요? 아 하긴 네. 인종이 많고 또 그죠? 네. 다양한 형태의 음모론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0% 백신 뭐 접종 달성 꿈도 못 꾸고 뭐 한 85% 90%도 힘들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미국이 한 5, 60%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네. 70% 달성했죠. 네. 음. 근데 미국은 거기서 더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불신을 이걸 이겨내는 게 가장 큰 과제죠. 근데 이게 잘 극복이 안 되죠, 사실. 네. 그죠. 이게 믿음의 문제라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죠?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좀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직장들은 백신을 맞아야 출근할 수 있다고 해요, 직원들한테. 그러면은 직장을 그만둬요. 아. 오. 그러니까 이제 대면 업무 있는 그런 직종의 경우에 그렇겠군요.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직장의 내의 직원들의 다른 직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도 해야죠. 아. 네, 뭐 고객뿐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예를 들어 김 팀장의 경우도 강의를 다녀야 된다고 치면 너 백신 안 맞았으면 강의 못 들어와 같은 게 될 수 있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재밌게 돌아가는 게 요즘 미국에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걸 Great Resignation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그냥 일을 안 해요. 그냥 사직을 해요. 그냥 일을 안 하고 그냥요? 노는데, 네.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인가? 그것도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 같은 데서는 시급을 20불씩 주는데 사람을 못 구해요. 이유가 뭐죠? 과거에 비해 인건비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받고 일하느니 그냥 놀고 말지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뭐 재난지원금 받는 것도 설명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건 말고도 이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코비드가 다시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되지 않냐?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사실 미스테리인데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뭘 먹고 사는지 참 그쵸.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사직을 많이 하고 요즘 특히 이제 저임금 비숙련 노동 쪽으로 구인난이 굉장히 심해요. 예전에 일본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들었었는데 그죠?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한다. 왜냐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안 구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병 걸려서 쓰게 될 돈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알바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논리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희귀꼬머리가 그렇구나. 그런 데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사회활동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냥 집에만 있는 걸로도 확실히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해볼 만한 선택지일 수도 있죠. 우리도 왜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뭐 좀 생겼죠, 그런 그죠? 거. 집에서만 네. 일하도 되네? 뭐 이런 거. 되는구나. 뭐 이런 거 맞아요. 뭐 출퇴근 시간 줄여도 괜찮네? 뭐 이런 것들.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뭐 상상만 해봤지 이런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거대한 집단 실험 같은 걸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사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회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일단 일이 돌아간다라는 것도 깨달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사무실 관련 비용을 엄청 아낄 수 있다도 안 것 같아요. 이게 네. 차라리 싸더라 해보니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조금 슬픈 일이긴 한데 저희 한국은 이제 11월 1일부로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오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근하시는 분들 통해서 듣기로는 이제 압도적으로 출근량이 단위가 달라질 정도로 체감하게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첫날부터. 폭발적으로 그렇구나. 늘어났다. 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인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기업들, 그러니까 작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빨리 출근해 라는 정책으로 지금 돌아섰다에 가까운 것 같고 그렇게만 봐서는 지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몇몇 기업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심하게 변할까? 싶은 생각도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로 테크 기업 쪽이겠죠. 그렇죠. 네, 그지 싶어요. 예. 네. 집에서 일해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받고 음. 정보를 교환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분야에서는 자연스럽겠지만 사실 대면 업무가 많은 기본인 곳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전체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 우리 네, 사회 전체가 글로 가는구나 싶지만 사실 안 그런 분들이 더 많겠죠.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저 한창 4단계라고 재택하면서 그 거의 집 밖을 한 일주일, 2주일 넘게 안 나간 적이 한 번인가 있었거든요. 꽤 자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언제 한번 뭐 때문에 점심시간에 강남을 나갔나 을지로 쪽을 나갔나 하여튼 딱 완전 직장인 많은 그런 쪽으로 딱 갔는데 다들 밥 먹고 다들 커피 마시면서 산책하고 옛날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사람들은 살고 있구나. 나만 집에 있었나 봐. 이런 생각 좀 한 적 있었거든요. 저도 강남역 나갔다가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갖고 조심하는 사람들 전부 애기 있는 사람들이죠. 애기 있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조심해야 되니까. 뭐 애기가 걸렸을 때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물론 걸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뭐 노출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안 걸리는 것도 있을 테고 이런 식이라서 거기다가 이제 대부분의 가족 단위 집단 감염은 전부 아빠가 가지고 오거든요. 외부 활동하고 집에 들어와서. 근데 이 그러니까 다른 방역에 대한 권고들도 보면 사실은 밖에 나갔을 때는 마스크 쓸 필요가 없는데 실내에선 써야 돼요. 실내 감염이 확실하게 발생하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살겠어.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다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집에 들어오는 아빠만 마스크를 씌우자. 그지. 그러면 가족 모두가 평안할 수 있다. 아빠만 격리하고 살면 된다. 박 박사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재택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앨리스가 1, 2주라 그랬는데 저는 한 달 넘게 안 나간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도요? 네. 밖에 나갈 일이 앞에 없었는데? 뭐 분리수거하러 안 나가세요? 그걸 새벽에 나가지. 야, 네, 낮 시간에 분리수거 나간다는 일주일도 분리수거는 했을 거 아니야.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뭐 그런 건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다른 지역에 단지를 나간다. 벗어나. 네. 오케이. 사실 우리- 장도 보러 안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갖고. 그러니까 단지 내까지는 뭐 우리 집 나와버리니까 나간 걸로 안 치고 그렇게 하면 쳐준다. 그럴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코로나 시대의 담소 나눠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슬슬 근황 얘기 좀 마무리를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여러분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우! 네, 본론. 오늘의 본론입니다. 피셔방님이 단독 저서를 내셔서 저희가 오늘 그 책을 들고 왔죠. 피셔방님, 책 소개 한번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책을 2권을 연달아서 썼는데 같은 시기에 작업한 책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소개해드린 데이터과학자의 일이란 책이 있고 이번에 나온 3일 만에 끝내는 코딩 통계라는 책이 있는데 3일 만에 끝내는 코딩 통계. 네.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에요. 3일 만에 무려. 왜 하루 만에 끝나는 파이썬 코딩도 있는데 뭐. 아까 이게 타협이야. 3일이. 네, 피셔방님의 설명을 들어보죠. 원래는 하루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타협인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죠.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째 이 제목은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제안하고 제가 억셉트했습니다. 쌤 네. 하셨군요 그래도. 네. 일단은 네, 3일은 어떻게 되지 현명한 않을까?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자로서 그냥 섹시한 제목이 있는데 이게 양심에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또 리젝트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코드만 따라서 치시면은 진짜 3일 안에 할 수 있어요, 사실. 네. 거짓말은 아니에요. 라는 거군요. 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3일 만에 뭐 이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으실 수 있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은 아닌데 이 책은 사실 그렇게 이론적인 책은 아니고요. 뭐 일단 핸즈온 책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핸즈온 머신러닝 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이썬 사이킨런과 뭐 텐서플로우로 배우는 머신러닝인가? 제가 알기로는 책 제목이 그런데 아무튼 이 책도 비슷한 성격의 책이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R로 했습니다. 뭐 파이썬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파이썬은 뭐 아시다시피 R에 비해서는 통계 쪽 머신러닝에 비해서는 통계 쪽 서포트가 좀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R 언어는 내장 함수가 굉장히 많죠. 뭐 따로 라이브러리 같은 거 부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 그런 이제 수고를 독자에게 강요하는 게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아서 R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제가 R로 시작한 탓도 있고요.
프로그래밍을. 그러면 피셔방님은 R 중에 베이스 알파신가 보네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타이디버스를 좋아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특히나 이 책은 특히 완전 기초 수준, 정말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은 그 확률과 통계를 처음 접하는 고등학생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도로 만들어진 책이고, 그런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타이드버스라든지 뭐 라이브러리 개념까지 알기를 바라는 건 좀 무리다. 뭐 그런 걸 물론 책에서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이지 않는 내용을 너무 많이 다루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베이스로 했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등학생 정도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고등학생이요?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과학고등학교 고등학생. 고등학생도 있는 거고요. 너무해. 네, 뭐 어떤 고등학생은 되게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면 볼 수 있는 난이도인가요? 일단 뭐 이과생만 볼 수 있다는 아닙니다. 문과생도 볼 수 있어요. 네. 수학이랑 안 친해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학의 사용을 최소화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왜 썼는지 그 이야기부터 조금 드리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할 것 같은데, 6차 교육 과정 때는 확률과 통계를 수학 1이라는 과목 맨 뒤에서 배웠죠. 뭐 7차 교육 과정에서도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과정 끝쯤에 등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통계를 수학으로 배웠다 이런 느낌 좀 들지 않으셨어요? 통계를 통계답게 배웠다는 느낌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느낌이 드세요? 그냥 수학 시간에 배운 하나 정도. 그냥 딱 그런 느낌이죠. 수학의 한 분야 정도로 생각하죠. 네, 제가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고요. 좀 통계를 통계답게, 확률을 확률답게 다루는 책을 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수학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학을 전부 다 코딩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수학을 베스트 코딩으로 수학 대체했다. 42. 네, 뭐 수학이 등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수학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문과생 정도도 알아먹을 수 있는. 물론 뭐 중학교부터 나는 1차 함수고 뭐고 수학을 다 넣었다, 나는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고 함수가 뭔지도 몰라, 이러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 개념 잡고 계신 분들이라면 코드 따라 치면서 그냥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학 몰라도 된다. 네. 너무 이게 제일 반가운데. 네, 수학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철저히 그렇게 썼어요. 예. 뭐 물론 제가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하고는 별개이기는 해요. 저는 수학을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배경이 이제 가방끈이 좀 긴 사람이니까 그런 다 몰라도 된다 주의는 아닌데, 그렇지만 어딘가 출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감히 제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코딩으로 다 대체했습니다. 근데 피셔방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난 이런 게 불만이니까 이런 책을 써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시작점이 궁금해요.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신 계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방금 말한 고교 교육 과정이, 뭐 확률과 통계 교육 과정이 수학 쪽에만 너무 치중돼 있고 데이터 분석 실무하고 동떨어져 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의식인데, 또 다른 문제의식은 이제 사회적으로 무슨 뭐 4차 산업혁명, 뭐 빅데이터, AI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 그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네, 그런 쪽으로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었죠.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코딩 조기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실제 많이 하죠. 이게. 학원도 엄청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뭐 그런 이제 코딩 조기 교육, 코딩 학원이 바람직하냐 여부하고는 이제 별개로 그런 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제 데이터나 뭐 ML, 뭐 통계 이런 쪽으로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사실. 아무래도 코딩 조기 교육이라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 그런
코딩 교육하는 무슨 비영리 단체에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르쳤던 게 스크래치랑 앱 인벤터라고 안드로이드 어플 되게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냥 그런 정도고 개발이죠, 뭐 개발. 알고리즘 사고방식 약간 그런 쪽에 맞춰져 있지 뭐 통계나 이런 쪽의 이야기는 전혀 정말 1도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그 제가 한 가지 요즘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개발자분들이 통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 제가 그래요? 생각하기엔. 오. 네.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발자분들이 원래 그 학구열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학습력이 많으신데 물론 뭐 ML이나 AI 쪽도 관심 많아 하시지만 통계에도 기회가 되려면 배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리소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코딩 쪽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루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개발 언어를 배울 때 그 아래에 있는 개념이랑 대치해서 생각해보면 사실 생각하기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다른 개발 언어 배울 때 R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에 대한 동작이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코딩된 내용들을 갖고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개념 접근을 하는데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생각은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하고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그 통계를 배울 때 코딩을 하면서 배우면 물론 뭐 개발자 같은 분들한테 이해하기가 더 쉽고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접근이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측면이 뭐냐면은 원래 확률과 통계 내용 자체가 코딩 친화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빈도주의라는 철학 자체가. 왜냐하면은 빈도주의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어떤 모집단이 있으면은 거기서 반복적으로 계속 샘플을 꺼내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계산했을 때 그 값, 예를 들어서 뭐 표본 평균이라든지 뭐 표본 표준 편차라든지 요걸 이제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면은 그것들을 모아놨을 때 분포가 어떻게 보이느냐 요거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거칠게 요약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그렇게 계속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를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함수로 표현해 놓은 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보는 통계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추출을 했다, 그리고 뭔가 계산을 했다, 분포를 만들었다, 요 구체적인 과정이 다 생략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는 분포라는 게 그렇게 반복 추출을 해서 계산한 어떤 결과물이다라는 걸 느낄 그런 기회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따 네. 치고죠. 이따 치고 그다음 계산만 해왔지. 어떻게 이게 있는 건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과정을 갖고 수식 유도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그 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기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이게 정말로 값을 뽑는 행위를 일일이 해갖고 나온 결과물이다라는 걸 손으로 잡는 건 아니니까 중간 과정이 체감되기지는 전혀 않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뭐 임의의 분포에서 웬만한 분포에서는 표본 평균을 계속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라는 전제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표본 평균을 계속 계산하면 그걸 이제 모아서 만든 분포는 정규 분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추출이라는 과정 전혀 없이 그냥 그 최종 산물만 그 종용 곡선 분포를 따른다. 요것만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주면 학생들이 그 표집 분포가 뭔지 자체를 몰라요, 사실은. 모르죠. 네. 해본 적이 저는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종형 분포에 대한 얘기랑 중심극한 정리의 실제 의미를 석사 와서 처음 알았어요. 석사 와서 알았으면 되게 빨리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 배웠죠. 근데 그거 가르치는 분도 잘 모르고 가르쳤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근데 어떤 이제 식으로 설명하냐면 정상 분포를 설명할 때 그냥 뭐 지구상에 있는 웬만한 수치는 분포를 그려보면 정상 분포를 띄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중심극한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인데 거기에서 오해가 다 생겨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제 자료는 정상 분포 아닌데 어떡하나요? 뭐 이런 이제 오해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럼 제 거는 정상 분포인 게 맞나요? 아니면 n이 충분히 커야 되는데 얼마나 충분히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격가지로 빠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샘플링하고 중심극한 정리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통계학을 쓰기는 써야 되니까 이제 이런 수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대상 독자들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못 알아들어도 이 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 얘네가 욕하는 그건 안 될 수 있다. 정상 분포 뭐였지? 나 배웠나?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 내가 대상 독자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피셔방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앨리스는 처음 듣는다고 하니까. 뭐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요? 정상 분포 곡선하고 네, 그거 하고 중심 극한 지금요? 정리하고. 한화 나오는 주제인가요 혹시? 지금 원래 사화하기로 한 거죠, 우리. 괜찮을까? 네. 네, 정규 분포는 그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그 종형 대칭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종형으로 생겼다라는 거는 봉우리가 있고 그 봉우리 근처에 봉우리가 사실은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 근처에서 가장 많은 값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평균으로부터 양옆으로 플러스 쪽으로도 마이너스 쪽으로도 멀어질수록 점점 이제 값들이 발견되는 빈도가 줄어든다는 건데 이제 요 성질만 딱 만족하는 분포는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이제 정규 분포는 좀 수학적으로 좋은 성질 어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가면은 어려운 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대충 그래프 모양이 지금 떠올랐어요. 아, 정규 분포가 예. 그거였지 정도까지는. 네, 낙타 등, 좋습니다. 낙타 등, 아, 네. 종 네. 뭐 이런. 네. 이런 거. 네. 그렇게 맞아요. 생기면 이제 계산하기가 편한 거죠. 공식을 음. 적용해가지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더 신기한 건데 어떤 독립적으로 계속 자료를 어떤 모집단에서 뽑아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짓을 계속 반복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 모집단에서 30개 데이터를 뽑아요. 30개 자료를 뽑아서 그거 평균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 30개를 다시 모집단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모집단에 다시 잘 섞어요. 그리고 또 30개를 뽑아가지고 또 평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번에 평균 계산한 거는 저번에 계산한 평균하고 다르겠죠. 뭔가 좀 잘 섞었으니까. 뽑힌 게 잘못 뽑혔으니까. 아니 다르게 뽑혔으니까. 네, 다르게 뽑혔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이 짓을 계속 해가지고 한 1000번 했어요. 1000번 해가지고 그렇게 그 1000번 잘 섞은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을 다 각각 일일이 계산하면은 우리가 1000개의 평균을 갖게 되겠죠. 30개 자료로부터 계산된. 네. 근데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히스토그램 같은 거 시각화를 해보면은 종형 곡선을 따른다. 그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가 말하는 거죠. 요게 중심 극한 정리.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알 수 있다. 책에서. 그렇죠. 그걸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요 분포가 생겼는지 알 수 없는데 맞아요. 네. 코딩을 하면은 이제 제가 이 책에서 택한 접근 방식이 요건데 요걸 해보면 뭐가 좋냐면은 이게 어떤 일을 그 표본 평균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종형 분포 요게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짓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자기 손으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모집단을 잘 섞어서 30개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계산하고 그 값을 어디엔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모집단을 잘 섞어서 또 뽑고 요걸 이제 직접 해보는 거죠 사실은. 결과로만 봤던 거를 그 과정을 직접 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네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죠.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수학을 코딩으로 대체했다라는 멘트가 되게 인상적이고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포인트인데 수학이라는 도구가 뭔가 이런 개념적인 사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동안 과학의 발전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지탱하는 근간이고 그건 없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수학이라는 언어와 도구가 사실은 그 자체로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 다음에 너무 추상화된 개념이라서 그거를 체득하거나 장착하기가 어려운 장비라 갖고 쓰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항상 해왔었는데 코딩은 물론 코딩도 굉장히 장착하기 어려운 도구인 건 맞지만 과거에 비해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을 순서대로 읽으면 아까 말한 거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해요. 사실은 그걸 수식으로 쓰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걸 읽었을 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코딩은 그거를 사람이 읽었을 때 의미대로 문장을 쓰는 것처럼 작성하겠어를 목표로 하는 언어들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얘기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느 순서대로 일을 해야 돼 라는 걸 작성해 놓은 문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피셔방님이 책에 써놓은 코드는 피셔방님이 생각하는 작업 순서를 작성해 놓은 것인 거죠. 그걸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코드를 보면 아, 이 순서대로 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 쉬운 거고 그래서 좀 더 좋은 도구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수식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일단은 한글이 아닌 특수 기호를 많이 쓰고 그렇죠? 그리스 로마자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읽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규칙을 우리가 익히지 않으면 그것도 분명하게 익히지 않으면 어떤 순서로 읽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R이나 파이썬은 읽기가 너무 편하고 이걸 딱 봐도 아, 뭐 하라는 얘기구나. 왜냐면 글자로 써 있으니까 단어로 영단어로 써 있잖아요. 그리고 있어봐야 뭐 괄호나 대괄호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금방 익혀서 어떤 작업을 하라는 건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언어인 것 같아요. 수학보다 똑같은 걸 표현하더라도. 네, 맞아요. 수학은 되게 옛날에 만든 거고 수학 기호는 이제 언어는 최근에 계속 실시간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거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읽기에 훨씬 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 언어겠죠. 그리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빠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학 기호는 피드백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근데 코딩은 엔터 치면 바로 피드백을 준단 말이에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맞게 했는지. 일단 안 돌아가죠. 틀렸으면. 틀렸으면 잘못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리고 잘했더라도 내가 기대한 대로 하게 했는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동작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라는 거를 내가 엔터 치는 순간 바로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빠른 피드백 루프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그 어떤 학문에 비해서 학습 사이클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디버깅도 되잖아. 조건을 달리하면서. 근데 그죠, 수식은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수식은 일단 복사 붙여넣기도 안 되고 내가 손으로 써야지. 내가 손으로 써놓고도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쭉 진도를 나가버리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여기 잘못했는데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코드는 뭐 한 단계만 잘못돼도 그 뒤에 작업은 다 어그러지니까 바로 알아차리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개념을 익히기에 코드가 더 명확한 걸 수도 있겠네요.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실 코딩을 통계 교육의 수단으로 이제 삼자, 수학 대신에 코딩을 이제 주된 교육 수단으로 삼자. 요게 이 책의 첫 번째 목적이지만 사실 두 번째 목적은 코딩 자체이기도 해요. 이참에 코딩도 하자. 그런 거죠. 3일 만에 끝내는 코딩 통계잖아요. 그냥 통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여기 김 팀장님이 쓰신 그런 R책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이 책은 본격 R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R을 통계 교육의 수단으로 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계 개념들을 익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코딩은 기초적인 걸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뭐 보통 프로그래밍 책들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자료 형식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렇죠. 인트가 어떻고 그렇게. 플로트가 어떻고 벡터가 어쩌고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그냥 일단 따라 치는 거예요. 일단 따라서 치고 코드가 돌아가는 걸 보자.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무슨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를 짰으면 일단 함수를 짜보고 거기에다가 입력값을 뭐 5를 넣어보고 10을 넣어보고 20을 넣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결과 나온다는 걸 확인하면서 이거 되네? 재밌네? 일단 요 느낌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좋네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서 이제 통계 개념을 익힌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책의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R 설치를 하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다 들어봤어요. 확률 들어봤어요. 조건부 확률 분포, 통계적 추정, 부트스트랩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통계학의 지도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내용이 구성이 되네요. 네, 맨 마지막에 부트스트랩 들어간 게 보통 일반 통계학이라든지 뭐 통계학 입문 이런 수준에서는 사실 부트스트랩은 안 다루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고급 기법에 속해요. 원래 일반적인 통계학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잘 등장 안 하는데 제가 이 책에서는 일부러 등장을 시킨 게 사실 부트스트랩이 뭔지 알고 나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거 있잖아요. 1000번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모집단을 매번 잘 섞고 1000번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계산해서 그 다음에 그거의 분포를 만들면은 종용 곡선이 나온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표본 평균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 수치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1000번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중앙값도 계산할 수 있고, 뭐 최대값도 계산할 수 있고, 최소값도 계산할 수 있고, 뭐 표준 편차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1000번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할 때마다 이제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계산된 뭐 중앙값이라든지 뭐 표준 편차라든지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를 모아 놓으면 또 각자의 분포가 또 생겨요. 그런 거를 모아 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 표본 그렇게 만든 분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신뢰 구간을 만들 수 있죠. 뭐 상위 뭐 5%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 뭐 하위 5%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 그렇게 이제 신뢰 구간을 만들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공식을 안 써도 자동으로 신뢰 구간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이걸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뽑았던 값을 다시 모집단으로 돌려놓고 다시 이제 잘 섞어서 뽑는다는 거죠. 이걸 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책 광고를 조금 하자면은 궁금하신 분은 책을 보세요. 제가 복원 추출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요런 방식으로 하면은 수학 없이 또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또 보는 거예요, 여기서. 공식 없이. 예. 신뢰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가설 검정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뭐 평균이 0이냐 아니냐 이런 것. 그 사실 저는 부트스트랩을 먼저 익히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뭐 T니 뭐 F니 이런 분포가 없던 시절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그냥 숫자의 성질만 가지고 의사결정하자 이런 이제 상황을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확률의 개념을 잘 익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공감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은 사실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무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통계적인 것들은 그런 행위들에 대한 사고 추상화의 결과물들이라고. 이론이 필요하죠, 걔네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고 추상화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거 하면 돼요라고 얘기한 건데 부트스트래핑 같은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것을 하는 게 훨씬 힘들던 시절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낸 걸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걸 그치. 활용하려고 드니 너무 어려우니까 반대로 컴퓨터한테 시키면 더 쉽게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실 활용하고자 하는 결과물은 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확률을 손으로 계산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이론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데이터도 많이 없고 데이터를 취득하는데 비용도 비싸고 그다음에 그걸 많이 만들면 또 손으로 해야 되니까 힘들고 약간 이런 과정일 때 그거를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론을 활용해서 그거의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될 테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자. 약간 요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해 공식 같은 거죠. 근해 공식을 만들어내는 증명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증명 과정을 일일이 매번 사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맨 마지막에 근해 공식을 외워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부트스트랩은 약간 그 중간에 증명 과정 같은 걸 하지 말고 그냥 x, y의 값을 넣을 수 있는 걸 다 때려봐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 하나를 찾는 거랑 비슷한 혜택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적으로도 얻어낼 수 있는 값인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근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지.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책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브루트 포스 방식을 이제 소개를 하고 네. 그게 사실은 수학 공식 일일이 외우는 것보다 이젠 컴퓨터가 좋으니까 그런 걸 그냥 다 시키면 된다. 세상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굳이 맞아. 수학 공식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수학 공식을 나중에 배우면 더 좋지만. 그죠? 이제 이거는 네. 컴퓨터에 의존하는 상태인 거니까. 안 해도 알 수 있는 걸 굳이 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학습의 과정에서는 이제 좋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접근이. 이렇게 해서 느끼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컴퓨터가 이렇게나 해줘야 되는 거일 테니 이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뭐 근해 공식이든 뭐 나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이건 내가 알고 나중에 써야겠다. 가 된다면 뭐 긍정적인 학습 사이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계적인 거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백엔드를 뜯어본다, 뒤를 뜯어본다 이런 느낌도 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는 이제 좋은 알고리즘이란 게 뭐냐 이제 아님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알고리즘이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조합이라든지 순열 퍼뮤테이션 이런 걸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제 이런 걸 구하는 알고리즘 짤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사실 브루트 포스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나열하는 그런 카운팅 방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걸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추상화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공식들이 자연스럽게 직관에서 유도된다. 요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사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 방금 말한 최종 결과물로서 나오고 있는 공식들이 컴퓨터에게도 적용이 돼서 무식하게 쓸 수도 있지만 그거를 공식화해놓고 작성하면 훨씬 더 계산 연산량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이 최적화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손으로 해본다라는 데 있어서 의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이나 통계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그걸 이제 수치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아주 그냥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다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네,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써서 풀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그냥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해인 그 행렬 형태의 그런 그 솔루션을 알고 있으면 그냥 한 방에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수치적인 해법 없이. 그리고 그 해가 훨씬 더 정확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조금은 강조가 돼요. 그런 그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좀 약간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삽질을 안 해도 된다. 한 방에 계산할 수 있고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까지 사실 알고리즘의 한 측면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걸 이제 느낄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도 배웠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나서 그러게요. 이제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알려면 이미 난 많이 늙어 있잖아. 맨날 그냥 공식 외워가지고 빨리빨리 그냥 문제 푸는 게 더 급급했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우지는 않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 저는 매번 드는 생각이 그렇게 가르치던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도 옛날 방법밖에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답습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교수법도 많이 발전해 왔을 테니까 또 젊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재밌는 방식으로 가르친다고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당시에는 교수법도 발달이 안 됐을 거고, 그리고 그런 소위 고등교육에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는데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을 거잖아. 그러면은 알아서 공부하는 사람들만 공부하던 시대였을 거란 말이죠. 교수법이란 게 의미가 없던.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의무교육 같은 거 하면서 떼기로 학생들 갖춰놓고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외워 같은 교육법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쫙 퍼졌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상상 같은 걸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고도 사실 지금 저희 세대는 그래도 좀 나으려고 노력하던 때쯤이지 않나요? 저희보다 윗세대는 정말 너무했을 것 같긴 한데 상상만 해봐도. 그렇겠죠. 우리는 그래도 컴퓨터를 익숙하게 쓰던 세대니까 어떻게든 더 효율화된 방법적으로 바꾸는 게 좋다라는 인식은 있었지. 이건 아니야라는 인식은 있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다들 컴퓨터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컴퓨터는 있었죠. 예. 적어도 GW 베이직은 있었죠. 그러니까 아니 네. 삼국지 다들 했을 거 아니야. 했죠. 자꾸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남기지 마시고요. 삼국지가 뭐죠? 사실은 아무튼 이 책을 내고 나서 제가 피드백을 조금씩 봤는데 이제 한 분은 통계학과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 책을 보시고 접근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드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약간의 잘못된 점? 제가 이제 2회 낼 때 이건 이제 내용상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뒤쪽에 이제 마지막 장에 제가 그 통계학의 지도라고 해가지고 그 통계학의 하위 분야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소개하는 분야가 그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잘못된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좀 개선하면 좋을 점이 있어서 그거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분류 체계를요?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범주형 자료 분석, 생존 분석, 그런 시계열 자료 분석 이런 것들 조금 설명해 놨어요. 제가 맨 뒤에다가 이제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토픽이 있다. 응용 기법들.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그 접근 방식은 공감을 하셨고,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방금 이메일을 받은 건데, 그 수학 교사 분들 모임 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이 책 취지에 많이 공감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강연 부탁하셔서 아마 거기도 한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선생님들한테 인정을 벌써 받으신 거군요. 교수법을 이제 바꾸는 시초가 되는 책이 되는군요. 그랬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럴 의도로 쓴 책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조건은 그냥 보지도 않고 거의 뭐 억셉트 하는 거죠. 네. 아니 저는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쉽게 읽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피셔방님 운영하시는 그 낚시꾼 페이지에 있는 글들을 보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걸 되게 잘하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피셔방님 전공이 심리학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가, 어떤 단계로 수집하는가, 또 정보가 어떻게 전달됐을 때 더 쉽게 이해하는가 이런 연구들을 많이 이제 접해 보셨겠죠. 그래서 본인이 글을 쓰실 때도 아마도 그런 연구 결과들을 염두하면서 쓰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을 설명해도 A 방식과 B 방식 중에서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걸 이제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교과서이기 때문에 읽기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과서를 쓰는데 특화된 저자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난이도만 올려가면서 그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개념을 전달하기에 좋은 저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많이 참조한 건 아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쓸 때. 그래서 그 굉장히 지식이 풍부하신데 쓰시는 블로그 글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같이 이런 목적으로 쓰시는 글들을 보면은 좀 자기중심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 지식의 어. 저주라고 하잖아요. 네. 너무 많이 알아서 모르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 아, 맞아요. 근데 사실 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것도 약간의 그 학술 용어를 써서 말씀드리면 perspective taking이라는 걸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훈련도 네.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쵸. 아니 그래서 왜 교수님들 수업 들을 때 뭐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다 배웠다고 전제하고 설명을 시작해 버리는 그런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게 교육 효과가 있을 수가 없지. 기본 개념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을까를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되는 거고 시작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대중에게 지식 전달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박사 이상 점점 더 가방끈이 길어지는 상황으로 갈수록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보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중점적으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쓰기가 더 중요하지. 당장 고등학교 물리 볼 때 속도랑 속력 갖고 싸우는 사람들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걸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도 쓰면서 심지어 이제 고등학교 내지 그 대학교 1학년 수준 책인데도 제가 이런 의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쓰다가 기본적인 개념, 아주 기본서잖아요. 근데 이런 걸 쓰다가 혹시나 내가 개념을 뭔가 틀리면 내 동료 연구자나 아니면 다른 박사급 뭐 이런 분들한테 되게 비웃음 사지 그죠?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죠. 해요. 그게 제일 크죠. 맞아, 네. 맞아. 그거 모른다는 얘기하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걸 안 쓰는 게 그런 약점을 들키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이고 사실은 뭐 그렇지. 돈도 안 될 뿐더러 사실 이런 책 쓴다고 해서 뭐 크게 히트하지 않으면 그렇게 돈이 많이 되진 않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이 책, 네, 제가 답답해서 사실 쓴 것도 좀 있고, 이제 그거 외에도 뭐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책을 쓴다고 뭐 자기 뭐 승진이라든지 뭐 업적 평가에 크게 반영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까 그런 이야기 나오기는 했지만 뭐 지금 통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하지만 약간 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초년으로 이어진 이쪽은 약간 버려진 지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수능의 주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의 주요 파트도 아닐 뿐더러 요즘은 이제 이공계열은 확률과 통계 선택 덜하고 미적분으로 많이 간다고 제가 들었고요. 선택 과목도. 수학 선택 과목. 오히려 확통을 인문 계열에서 많이 선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 확통이 선택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로 하면 할 얘기 되게 많아. 네, 요즘에 이제 학점제로 바뀐대요, 고등학교도. 네, 그래서 네. 이제 필수라는 개념이 점점 이제 옛날과 같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는 거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 이건 이제 문과생들한테 기회일 수도 있죠. 확통해서 우위를 점해서. 아,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했으나 통계 쪽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선택했다고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희망을 줘야지, 희망을 이 사람아. 배웠다잖아요. 그래요, 수업을 들어는 봤어 내가. 네. 아, 네, 자, 이렇게 그 피셔왕님의 많은 고민으로 시작되었던, 많은 고민 맞으시죠? 예, 이 네. 책, 예, 소중한 이 책을 출판사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피셔방님의 단독 저서 3일 만에 끝납니다. 3일 만에 끝내는 코딩 통계 사회평론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참여 방법은 그 페이스북 에피소드 소개글에 댓글로 저희 데이터홀릭에서 다뤘으면 하는 통계학 관련된 주제를 제안해 주세요. 그리고 구글 서베이에 청취자를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퀴즈에 응답해 주시고 당첨 시 연락받을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10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메일로 연락을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요거 기간은 에피소드가 업로드된 이후 2주 동안 진행될 거고요. 게시글에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놓을 테니까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벤트 소개까지 잘 해보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을 이제 오늘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좀 간단한 이제 소감을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피셔방님, 오늘 책 소개 방송 해보셨는데 또 어떠신가요? 네, 뭐 저번 책 소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제 책 광고만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죄책감도 드는데. 아니 괜찮아요. 책을 10권이나 선물해 주시는데요, 뭐.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게 됐고 그걸 이제 많은 분들께 좀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뭐 출판사나 데이터홀릭이나 뭐 다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저학년 사실 대학교 수준도 조금 건드리기만 했지 본격적으로 다룬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본격 통계학 입문 정도 책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인풋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피셔방님 다음엔 이런 책 써주세요 이런 아이디어를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러네요. 이쪽 분야에 관심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니까 주요 독자층에 딱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이런 책 하나 써볼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터뷰. 네. 오 좋죠. 네. 네. 준성님 주변, 피셔방님 주변에 지금 온갖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진해 있고 있기 때문에 요때 딱 인터뷰를 따면 네. 제가 그거는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제가 좀 시니어급으로 가면 좀 더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불렀을 때 거부할 수 없을 그런 레벨이 됐을 때 쉽게 불러가지고 커피 한 잔 사주고 인터뷰를 따겠다. 네. 네, 좋습니다. 뭐 박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공감이 되게 많이 가던 주제,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많이 생각하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학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좌절감을 주는가에 대해서,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수학을 이제 죄악시하거나 악마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인 거잖아요. 그냥 그간의 이미지적 현실이 어쩔 수 없다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코딩, 개발 언어를 공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구현해 주셔서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꼭 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다른 방송 가서 코딩 교육이 필수이자 의무이자 아예 수능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방금 이런 맥락적인 특성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코딩을 모른다면 한국에서 한국어 모르는 것처럼 힘든 세상이 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리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도구를 강제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아까 비슷하게 뭐 강제 부분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책으로 내주신 것 같아서 정말 반가운
책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뭔가 수도 코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이제 개발자들이 접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요즘 머신러닝 논문들이 쓰는 방식들 중에 그런 이 코드를 작성해서 넣는 방식들이 조금 있는데 아마 그런 데에서 다시 비슷하게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점점 이렇게 개발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기술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같이 들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의견 말씀을 드리면 저도 박 박사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통계학, 머신러닝 이런 최근에 발전한 분석 기술들을 익히려면은 수학 먼저 공부해야 된다. 수학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학교에서도 오히려 더 수학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근데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너무 수학에 그 공부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수학하다 지쳐서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냥 나랑 수학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접근 안 해도 통계학에서 만들어진 좋은 기술들을 내가 업무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수학 없이도 이런 코딩하고 통계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책이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그 점에서 굉장히 반갑고요. 왜냐면 저도 통계학은 공부하고 싶은데 수학은 싫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는 수학은 친하지 않지만 확률은 알고 싶어, 통계학은 활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책이 나왔다, 반갑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신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188쪽에 걸친 이런 소중한 책을 사회를 위하여 써주셔서 사회를 위해 써주신 거죠. 네, 딱 사회를 위해 써주신 느낌이라 감사드리고, 예, 저도 이 책 얼른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이번 방송에서 책 소개해 주시는 내용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오늘 방송에서 다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요. 이제 클로징 진행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데이터 올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